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장애인 가족과 부모라는 주제로 생각하고 또 마음을 좀 나누는 듯한 그런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강의로 만나 뵙게 되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제 오늘 장애인 가족과 부모 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이 강의는 두 개의 강의가 엮여져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발달장애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장애 자녀와 함께 장애인 복지 실천의 동반자로서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산출물, 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와 장애와 사회복지 실천 부분은 1강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이 이 두 번에 걸친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이 강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장애 유형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발달 장애인을 좀 가장 대표로 이렇게 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장애 영역들의 부분들도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달 장애 현상이야말로 여러 장애 유형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이고, 또 실제적으로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발달 장애 현상이야말로 이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장애로 작용을 하거든요. 또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달 장애인을 좀 대표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애 유형이 뭐 덜 힘들다거나 또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가장 무엇보다도 좀 대표성을 좀 띌 수 있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 유형들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달 장애인의 특성부터 좀 살펴보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입니다. 사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장애 영역으로서는 이제 청각 장애인도 있고요. 또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굉장히 직결된 장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이 손상됐다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부모들 무척 힘겨운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이제 발달 장애는 이제 한국에서는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러면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이제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달 장애의 특성을 다룰 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딱 이렇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이 사실은 장애 특성인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화
대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극적인 이 변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이렇게 변화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대처 능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이면서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의식행동이라든지 강박행동 같은 것이 굉장히 그 도드라진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또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또 뭐 생애 발달 주기상에서 나타나는 생애 과업들이 있죠. 그런 과업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사회 수행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회 수행을 달성해 나가는 과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과제 이외의 행동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기치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이 매우 뚜렷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 다양합니다. 이 자폐성 장애 영역 속에서도 그 속에는 너무 많이 다양한데, 이 자폐성 장애의 경우 감각 자극에 대한 특이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다든지 또 색깔에 예민하다든지 이런 어떤 감각 자극에 대한, 또 촉각에 예민하다든지 이런 감각 자극에 대한 특이한 반응들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아우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가운데서도 이 자폐, 특히 자폐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은 많은 그 연구자들에게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현안이자 또 굉장히 큰 장벽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자폐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 또 임상적 접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론적인 어떤 임상적 그 실천 활동을 하나하나 모델이라고 본다면, 다양한 모델 가운데 최근 한 30여 년 동안 일반적으로 활용된 모델은 대략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결함 또는 미숙이다. 그러니까 자폐라는 현상은 마음의 어떤 결함이나 미숙으로 생겨진 장애 현상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론적 접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 신경 지각 체계로 인해서 이 자폐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모델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각의 이상으로 인한 예민함과 강박의 결과다. 이것이 자폐다.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3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어떤 모델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설명하거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는 발달 장애인의 어떤 그 장애 발생의 원인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경로로 좀 그 발달 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의 어떤 원인으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일정 부분들은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 급부상하는 유전인자나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자폐라는 개념 혹은 현상 자체가 특정한 유전자나 또는 국소적인 뇌신경의 작용으로 이 단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이 장애 영역 속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어야만 장애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또 대학의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처음 만나서 전문가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34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과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장애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자녀의 장애를 부모님이 수용할 수 있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40대 초반에 중증의 자폐성 장애 아들을 지금껏 키우시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두 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그 아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늘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만 사랑한다고. 그런데 제가 배웠던 분들 가운데 가장 장애 수용이 잘 된 분이고 제가 과거에 여기저기 특강이나 설교를 하면서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모델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인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교수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단단한 그 남자 집사님인 그분이 그렇게 그 오열하는 그 울음을 처음 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20년째 뵙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당황하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드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고 하니까 어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고기 먹는 걸 좀 제한하고 다이어트를 좀 많이 시키는 분위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냉장고 밑에 시뻘건 핏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서 냉동실 문을 열어서 봤더니 그 냉동실에 꽁꽁 얼려져 있었던 그 돼지 목살 그것이 비닐에 있었는데 그게 다 해동이 되어 가지고 간신히 감춘 것처럼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전자레인지에도 막 다 튀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님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냉동실에서 돼지 목살 꺼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에다 돌린 거죠.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다시 뚫뚫 말아서 넣어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뒤처리 한다고 했는데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곧 내일 모레면 40인데 40인데 너무 그렇다고 몸이 또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데 어쩌면 좋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대화도 나눴는데 전화 끊을 때쯤에는 오히려 또 힘을 내시면서 괜한 얘기를 또 한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또 지금도 또 열심히 지내시고 계십니다. 정말 장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장애 수용이라는 말보다는 마음을 좀 추스리시면서 내 자녀의 장애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정도 수준에만达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 수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른 장애인들도 그 예를 들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의 사재를 들어서 장애인 사업장을 만드셔서 열심히 지금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11명 중증 자폐성 장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아니죠. 이제 20대, 30대니까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본인이 벌어서 많이 쏟아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애인 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하시면서 참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좀 강의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진단, 치료, 교육, 복지 등과 같은 휴먼 서비스 제공은 어떤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여전히 딜레마는 자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인파워링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이런 강의와 또 여러 가지 케어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스트레스도 좀 해소해 드리는 일들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또 신앙의 힘으로 또 이겨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생활에 갈 때에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모습으로 생활에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보람과 또 감동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 분명한 사실은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의 법칙 또는 원칙들이 우리 자폐성 장애인, 또 지적 장애인, 또 함께 다 아울러서 발달 장애인,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이 마찬가지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로 아우르는 교육, 돌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등은 결국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적 원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폐성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의 완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경학적인 근원이 있는 현상이죠. 즉 인지적 제약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구조와 습관적 질서에 충실한 인지적 형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볼 때는 완고하거나 자기 세계에 갇혀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의사소통의 한 일환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근력까지 충분하지만 자폐성 장애에다가 정신 건강의 문제까지 동반하면서 더욱이 심각한 도전적 행동, 어려운 행동이 있으며 의사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변 처리도 되지 않고 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과 부작용도 보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가 참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 저 교회 공동체가 좀 든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하나님의 대학인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이런 귀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이 월드미션 대학교를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과 함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중증의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든든한 지지체계의 역할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이제 한국적인 상황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특수교육과 또 현재의 정신과 병원의 항정신성 약물 조정과 부작용 관리, 또 효과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활동 및 행동수정 개입 서비스, 또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상 그 무엇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경우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청년기와 중년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시는 한인분들 또 한국계 미국인 분들의 자녀분들은 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주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아주 좋은 서비스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민자로서 정말 그 열심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셨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 경험하셨던 것 못지않게 참 힘든 일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간 특수학교도 정신과 의원도 복지관이나 센터 등도 그 어디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은 적 없이 30대 중반이 넘었고 40대, 50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저 특수학교를 다녔고 병원을 다녔고 복지관과 센터를 다녔던 것이죠. 부실한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 실천의 결과로 지금의 심각한 행동 문제가 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제는 단 30분도 밖에 나가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입니다. 활동지원사도 사회복지사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장애인 자녀의 사회성 결핍과 언어장애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와 감각적 특이성, 운동, 협응의 문제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신체적, 생리적 문제들인 만성적 통증, 변비, 대장염, 알레르기 음식 문제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마치 1000개 이상의 조각들의 퍼즐 같아서 아직도 그 실체를 파악하려면 많은 노력이 요구됨을 이해하고 장애인 자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5가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4월 10일 강남구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장애 당사자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부모님이신데 사단법인 미랄천사 남기철 대표님이 자폐성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표하여 발표한 14가지 제안사항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5가지를 부모들과 협의하여 선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가슴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들이 돌볼 수 없을 경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탈시설이 대세가 되고 있으나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은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치매 어르신 요양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지요? 참 가슴 먹먹한 얘기죠. 미주 한인사회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일부도 향후에는 이런 발달장애 또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치매 어르신 요양시설이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아직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제안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접근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 지원사들이 또 케어기버죠. 케어기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피하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 특별히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청장년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사의 대부분인 중년 여성이나 연로한 은퇴 남성들이 담당할 수가 없어서 직계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계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폭력성이 심한 경우 치료와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3년 주기로 입퇴원을 할 수밖에 없고, 자폐성 장애와 정신병은 치료 방법도 수용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현재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센터들 가운데 이렇게 중증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접근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 병원과 치과 병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제 치과는 서울대 병원과 시립 장애인 치과가 있지만 치료 대기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계속 다닐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자급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은 소수이지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깊은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만이겠습니까? 중증 장애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과제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육자로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되죠. 이럴 때 장애 당사자 자녀들의 어떤 자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교사나 치료사, 특히 자녀의 잠재력 개발과 지원과 자녀의 장애 최소화를 위해서 교사와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기존의 휴먼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감당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후견인 역할도 해야 됩니다. 자기결정,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권익 옹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표현 능력을 지원하고 권리 옹호를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죠. 사회개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구조 변혁의 주체가 되셔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어쨌든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자립과 공존을 추구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문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또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당연하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름의 공존이 펼쳐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는 문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장애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장애는 개성입니다. 장애 영역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비롯한 발달 장애 영역, 그리고 여러 유형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일평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실천에 든든한 협력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를 자녀와 함께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부모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훌륭한 양육자, 교사와 치료사, 후견인이자 권익 옹호자, 나아가 사회 개혁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역량이 신장되는 것만큼 우리의 장애 자녀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주체의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꿈꾸며 또 실제로 이뤄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